예, 방금 소개받은 CMP 컨설팅의 조세형입니다. 일단 역량은 뭐 1970년대에 시작된 건데 이것들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성과, 퍼포먼스 내지는 결과거든요.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행동이 무엇이고 그 행동을 발현시키는 내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날리지가 굉장히 이렇게 강화된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역량이 있고 어떤 거는 인성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이제 뭐 가치관 잘 개발되지 않는 굉장히 깊은 곳에서의 어떤 그 내적 특성들이 발현된 그런 역량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크게 개발이 가능한 부분과 뭐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나누라고들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잘 안 바뀌는 부분들은 채용해서 걸러내고 좀 뭐 개발이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HRD 쪽에서 뭔가 육성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많이 역량들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건 노동시장과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채용 영역인 생리적 요인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직업군이나 직무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굳이 저는 생리적인 요인들을 따지는 게 아니고 바로 경험적 요인, 지식 기술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입사 과정에서의 지표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하여튼 역량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게 중요한 어떤 그 특징들을 보면은 구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성과자가 보이는 그 일관된 그런 특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행동들은 당연히 관찰 가능한 것이고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과, 결과와 반드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행동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업에서의 어떤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이게 기업에 묶여서 기업의 최고 지향점인 기업의 전략하고 어떤 연계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 시사점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개별 기업마다 이 역량이라는 것들이 맥락화되고 조금씩 달라야 되는데 기업마다 기업의 전략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접근은 역량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역량을 막 모델링 하다 보니까 비슷해요. A기업, B기업, C기업이 다 비슷한 역량들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것들이 그런 역량들이 다 충족된다면은 기업의 전략으로서 어떤 차별성이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전략과의 연계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도 역량 모델에 대한 접근 방식들이 지금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굉장히 약간 다른 방향을 가고 있고 당연히 행동으로 우리가 만드니까 이건 트레이너업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행동이 역량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이고 그것들은 성과와 어떤 인과관계를 반드시 가져야만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의 역량은 크게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통 역량,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행동 특성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층별로 뭐 대리급, 주임급, 뭐 과장급 이런 계층별로 요구되는 역할 행동들이 있는데 그 역할 행동들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특징, 행동 양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계층과 무관하게 이제 X축인 직무, 잡별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양식들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어지는 것이 직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직무란 말을 쓰지만 직무라는 것을 실제 시장에 갖고 직무가 뭐야 라고 보면은 이 직무를 찾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뽑으면은 해고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가 생성되고 기업 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새로운 어떤 그 직무들이 필요해지면은 내부에서 이렇게 돌리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취하고 있어서 직무가 내부에서 발달되어 있지 외부에 그러니까 기업 밖에 직무가 그 선진국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래되는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 직무의 범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계층도 마찬가지예요. 계층도 우리가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을 막 나누긴 하는데 똑같아요. 대리나 과장이나 하는 역할들은 똑같아요. 과장, 차장하고 부장하고 역할이 대략 비슷해요. 뭔가 실제 행동으로서 그 사람한테 부여된 역할로서의 어떤 그 행동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계층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것들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계층 역량을 모델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요 세 가지의 어떤 그 특징, 그 요소로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이거를 좌표로 표시하면 직무 역량은 X축,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은 Y축. 그 면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역량을
전체 역량을 공통 역량 이렇게 우리가 기업에서는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델링 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통 역량인데요. 이거는 기업이 어떤 문서화된 어떤 전략 체계나 어떤 목표, 비전 체계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 그 이하의 기업들을 가보면은 이런 어떤 그 전략 체계가 공식화된 전략 체계가 없던지 아니면은 그거와 무관하게 경영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뭐 이 기업도 보면 핵심 가치도 있고 다 있는데 경영진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는 그 공통 역량을 모델링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에서 문서화된 전략이라든지 비전보다는 그 대표가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 구성원들한테 요구되는 어떤 공통의 행동 양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쭉 해서 뽑아봐요.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계층 역량하고 직무 역량을 뽑으려면은 X축과 Y축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잘라야 되는 거예요. X축을 자르는 것들은 직무를 구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Y축을 자르는 것은 역할을 구분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의 호칭 직급들이 있어요. 대리, 사원, 주임 어쩌고 있는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실제 조직에서 계층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역할이 부여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지원, 영업이라는 세 개의 직무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역할은 이제 매니저, 뭐 프로페셔널,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4등급 정도로 나눠지죠. 아무리 그 직급이 많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많아야 4개, 작으면은 2개. 그러니까 리더와 팔로워 이 가장 단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리더와 팔로워, 그다음에 미들 매니저.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 3등급 아니면 4등급으로 Y축이 나눠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역할 행동들을 뽑습니다. 각각 이제 매니저와 프로페셔널 등에 대한 각각 계층에 대한 그 정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거는 직무하고 무관해요. 어떤 직무를 하던 간에 매니저는 너네 조직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돼라는 것들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계층별로 직무별로 다 정의를 내립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모델링하는 방식인데 이걸 가지고 뭐 여기서는 역할 정의 앙케이트 조사, 그러니까 소위 기업 그 근로자들한테 각각의 이제 셀별로 역할별로 직무별로 어떠한 행동 특성이 필요한지를 앙케이트 조사를 한 방식이고요. 여기부터는 굉장히 그 모델링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컨대 각각의 직무별로 태스크를 다 뽑고 KPI 뽑고 그것들을 어떻게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Y축 같은 경우는 너네들 역할이 뭐야? 그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돼라고 해서 그것들을 워크숍 방식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 모델링 방식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여기서 설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량 그 계층별로 뭐 매니저와 프로페셔널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들을 도출하고 그것들을 균합적 방식으로 이제 어떤 역량명들이 적합한지를 지원하고 거기서 행동 지표까지 뽑습니다. 시니어, 주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이제 그 하는 일, 그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것들, 뭐 자기 관리와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역량의 어떤 그 요구들이 있는데 그거별로 저희들이 역량을 모델링을 행동으로 저희들이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던 하나의 사례인 것이고요. 각각의 이제 직급별로 그다음에 그 직무별로 역량들이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정의와 여기에 들어가면은 행동 지표까지 전부 다 나와져 있는 것이죠. 이게 전체 역량 체계도를 이렇게 공통 역량과 리더십 역량, 연구개발 지원, 영업 이렇게 역량을 모델링을 했고요. 결과물이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채용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컨대 그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량을 채용에 써야 돼? 라는 퀘스천이 생길 거예요. 이 기업은 뭐 채용 쪽을 저희가 컨설팅 안 했지만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면 이 기업이 굉장히 어떤 잡 스페시픽한 어떤 부분들의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면은 공통 역량보다는 저는 저희 직무 역량 이쪽을 뭔가 타겟을 해가지고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회사의 그 소위 연구개발 쪽은 외부 노동 시장이 발달되어져 있으면은 직무별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떤 지원 쪽 스텝 부서 같은 경우는 외부 노동 시장보다는 내부 노동 시장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면은 이쪽에서는
공통 역량이라는 것들을 뭔가 포커싱 해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내부로 육성을 하는 방식을 취할 것 같아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기업에서 역량을 이렇게 모델링했다 하더라도 채용 장면에 쓰는 것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인사 전략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작동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역량이라는 것은요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역량 행동을 저 친구가 후보자가 의도된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학습된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무한한 성장이라는 행동 지표들을 쭉 보면 인터뷰 때 저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인터뷰 때 막 손들고 막 이렇게 의사표명을 합니다. 그럼 저게 실제 그 친구가 학습되어서 영속적인 행위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행동인 것인지 아니면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최근에는 어떤 그 세태를 보면은 이 역량 평가 관련된 학원들이 있거든요. 학원 가서 그 회사의 역량이 이런 거면은 면접 볼 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저도 잘 맞아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행동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교하게 그 평가 도구를 막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과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그렇게 할 자원이나 어떤 시간들이 있을까? 를 따져보면은 아이 그거 바에는 차라리 직무 역량을 뭔가 좀 더 더 보자라고 하는 쪽이 더 현실적으로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인사평가 체계는 기본적으로 성과평가, 실적, 너 얼마 벌었어?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을 평가했던 것인데 얼마 벌어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 벌기 위해서 뭔가 얼마나 준비됐어? 이것도 사실상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량평가, 역량 모델링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고요. 역량평가, 인사평가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역량이라는 것들은 학습된 행동이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관찰하기 때문에 나는 그 관찰 행동에 부합하는 행동에 의도된 행동을 발휘하게 되면은 그거는 역량이 학습되어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만 역량 행동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 행동들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역량 행동들을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역량 모델링을 다 해놓고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12월 달에 가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은 저 친구가 예컨대 성취 지향성에 대한 행동 지표들이 쭉 있어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회상해가지고 저 친구가 저런 행동들을 몇 번 했는지를 대략 리커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평점을 해요. 이건 굉장히 그 사람이 아름다우신 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성과와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일 잘한 사람은 역량이 높을 거야 라고 해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 잘한 사람이 역량 행동이 높은 정도로 평점이 되고요. 저하고 친한 사람은 그런 행동이 덜 나와도 높게 평가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인간이 갖고 있는 역량 평가에서의 어떤 그 오류이기 때문에 그 오류를 어느 정도 이제 줄일 것이냐가 인사 평가에서 중요한 어떤 고민거리인데 그게 결국은 그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결국 하나하나 비용이고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렇게 그런 역량의 오류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때 평가 그 역량에 대한 각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매우 부족하다부터 우수하다까지 어떤 평가지 기준들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표들이고요. 그래서 역량 평가를 하고 업적 평가를 하면 그걸 가지고 합산해서 이제 전체 인사 평가를 하죠. 그걸 가지고 승진하고 기본 연봉으로 이제 보내는 거고요. 저기 표가 있는데 보시면 직급과 직급별로 업적과 역량이 반영되는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소위 높은 직급은 돈 많이 벌어와 그러면 잘 줄게 이건 것이고 밑에 직급은 돈은 좀 덜 벌어도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 이런 시그널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직급별로 성과와 실적과 역량평가의 비율을 달리 적용해서 종합 인사고과를 하고 그것들을 인사결과 인사평가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뭐 육성 쪽도 많이 쓰이는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은 역량이 아무리 잘 모델링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습자 수가 경제적이지 않아서 과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그나마 좋은 기업이 외부 위탁을 보내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역량을 아무리 잘 모델링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훈련 과정은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 모델링하고 실제 육성 쪽하고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역량 모델링 단계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X축, Y축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X축이 없습니다.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우리나라 안 돼요. 그래도 뭐 우리가 NCS나 이런 쪽에서도
직무 중심으로 뭔가 그 노동시장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좀 이렇게 역량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뭔가 채용 장면에 해결할 정도로 직무가 잘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 그 산업별로 다르긴 하죠. 소프트웨어 쪽은 그나마 직무라는 것들이 나름대로 외부 노동 시장에 존재하지만 또 다른 쪽에 가보면은 직무라는 것들이 잘 존재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층이 잘 구분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비전과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어떤 개발 쪽에서의 문제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역량 모델을 할 때 과연 이것들이 체계적이고 타당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우수 작업자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데 역량 모델을 할 때 우수 작업자 하이퍼포머가 참여하는가? 대체적으로 시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죠. 시간 많은 친구라는 얘기는 일을 그만큼 하이퍼포머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이런 어떤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 잘한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예컨대 밤새 일하는 거 일 잘한다고 보죠 기업에서는. 그런데 그게 합법적이냐? 뭐 밖에 나가도 술 먹고 누구 아는 지인한테 네트워크를 막 발휘해서 뭐 차를 영업을 많이 하는 친구가 일 잘하는 거예요. 과연 저런 행동이 우리가 바라는 역할 행동이야? 실제 일 잘한다는 것하고 그것들을 문서로서 표현할 때의 어떤 일 잘한다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어떤 냉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역량이라는 것들이 일반 명사화 돼서 굉장히 그 역량 모델링 들어가면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냉소하죠. 뭐 이런 것들. 인사 담당자의 전문성.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역량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채용 장면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략으로부터 뭔가 기업에서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 인사의 기본적인 전략이 있고 인재상이 만들어지고 거기를 이렇게 역량들이 쭉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인사 담당자가 그런 전략을 형성 시행하는 쪽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문제고요. 전체 모델링을 해 나가는 데에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활용 단계로 넘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이 평가입니다. 평가. 역량을 잘 모델링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 인사평가 쪽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평가의 오류들이 있는데 그 오류를 쪼개가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 회사의 직원을 365일 앉혀놓고 봐도 그것들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데 채용 장면이라는 것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 와서 30분 길어야 2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행동들과 발언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반 면접도 해야 되고 3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 인지적인 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진단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우리가 거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리크루팅을 하면 100대 1, 200대 1, 1000대 1이 되기 때문에 역량평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쳐내고 대략 타겟팅이 되었을 때 그때 역량평가를 그나마 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사실상 역량이라는 것들은 평가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뭐 끝으로 역량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들 여기고 중요한 또 수단으로 쓰이는데 그거만큼 그거에 준하는 만큼의 어떤 그 자원을 조직에서 투입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짚어봐야 기본적으로 역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채용의 문제 더 나가면은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매개와 연계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